예, 12.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보험료가 보다시피 기존 서정어택에서 590 올라가고 하한액은 37만 원. 보다시피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이제 재정에 대한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늦게까지 이렇게 낸다라는 거죠. 이제 보험료에 대해서 올리겠다라는 건데 증액 같은 경우는 16,600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이제 매달 나가는 거 보면 체감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가입자죠. 그러니까 정해진 강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지정된 이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금액이 정말 비싸져요. 그래서 기존 소득에 대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거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이렇게 비싸게 된 거고 직장가입자 해상 절반의 4.5%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여러분이 이제 꿈꾸는 것도 절반이 이체 내주는 정규직에 대한 생각들을 할 겁니다. 지역가입자는 9%를 전부 다 내죠. 네, 소득대체율 추이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제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점점 떨어지고 있다가 시행 현재 같은 경우는 40%까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소득대체율이 빠지게 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연금 가입 기간 이제 평균 소득을 이제 보고 이제 파악해서 환산한 금액 대비 받는 연금액에 대해서 지금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득대체율이 여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전에는 70%까지 이렇게 받다가 지금 여기까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 이 국민연금 재정이 언젠가는 이제 없어질 거다, 이제 파산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은 그렇고요. 9%가 유지되고 있는데 점점 받게 되는 게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 개혁에 대해서 50%까지 올려줘야 된다, 더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그냥 유지한다라고 해서 보험료를만 인상한다? 이 아닌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대체율은 유지하면서 보험료를만 올린다? 내는 사람들은 많이 내는데 받는 것은 그대로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고 당연히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 상향을 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소수안이라면서 이거 막으려고 하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입장이 아니 뭐 재정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노후 보장성에 대해서 강화를 하기보다 재정을 더 중요시 여기겠다. 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국정과제 중에 하나였던 기초연금을 이제 30만 원에서 40으로 올리겠다라고 했었는데 또 이 재정을 이제 하계에서는 하위 70% 선택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또 수급 대상을 축소해서 하는 방안까지 나오게 되니까 결국 본인 제시했던 어떤 그 과제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게 된 게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이 국민연금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당연히 이러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민연금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면 나오죠. 재정 관리가 목적인가? 아니면은 사람들의 소득 보장이 목적인가라는 것을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기초연금은 아까 말한 대로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기초연금으로 바꾼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법은 노무현 정부 때 했었고 이번 정부 때 10만 원 줬다가 박근혜 정부 이제 20만 원. 문재인 30만 원에서 윤석열은 40만 원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언제 애매하고 사회보장성 이제 재정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시행될지 뭐 할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연금긴급을 따로 이제 분리가 될 텐데 국민연금하고 같이 이제 이것을 굴리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됐었기도 하죠. 이게 부족한 것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큰 문제입니다. 자, 브릭스 회원국인데 원래 이제 브릭스가 브라질, 러시아, 그 다음에 인디아, 그 다음에 차이나, 그 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5개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진 것들이 이제 브릭스였었는데 이 6개국이 여기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확대하게 됨으로써 하는 것은 바로 누구에 대한 견제? 미국에 대한 견제죠. 브릭스에 보게 되면 여기 중국과 러시아 가장 2개 축이다라는 것이 있었고 이 인도는 전부터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다른 여기 보시면 이제 기름국들이죠. 기름 많이 나온 나라들이 여기서 또 포함되기 시작하고 아르헨티나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데도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미국 지도 경제 질서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릭스에 대한 나라들 당연히 정리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어떤 나라가 더 포함되는지 물어본다면 브릭스에 새롭게 편속된 국가 아닌 데는 이란지 현재 브릭스 아닌 나라는 이런 정도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사우디 등 20개국 가입 요청에 점점씩 이 사이즈를 늘리려고 합니다. 한때 뭐 20년 전에 이런 브릭스가 이제 성장할 것이고 브릭스 펀드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파워를 발휘하고 있네요. 자,
자,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노스가 보입니다. 이제 남반구와 북반구에 대해서였는데 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좀 이제 외적이긴 합니다만 선진국을 뜻하는 게 글로벌 노스, 북반구 쪽이 되고요. 남쪽에는 글로벌 사우스인데 이 글로벌 사우스가 과거에는 이제 남북 문제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남북 문제가 서로 간 어떤 부의 차이나 갖고 있는 복제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둘 간에 이제 격차가 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글로벌 노스의 지배에 대해서 사우스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과거 이제 세계 체제론이라는 정석 이론에서 이제 부과돼서 나왔던 이론들 중에 하나고요. 지금은 이제 남미나 아시아, 아프리카 대부분이 글로벌 사우스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한국, 일본 같은 나라는 이제 어디 파란색 지금 보이시죠? 어디에 글로벌 노스에 포함된 선진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들과 관계를 우리가 굳이 끊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브릭스 멤버하게 되면 5개를 기억해야 되고 이제 각 지도자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익숙하기도 합니다만 현재 지금 이제 익숙하지 않은 데가 사우스 아프리카 여기가 좀 익숙하지 않은 데고 인디아가 이제 지금 보입니다만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 게 들어간다. 브릭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이 확장에 대해서 이 확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억하시고 서기스틸과 이제 글로벌 사우스가 어떤 힘을 발휘하려고 한다까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출산에 대한 얘기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다자녀 혜택을 늘려주겠다. 그럼 다자녀가 실제로 있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3명에서 몇 명까지, 2명까지, 2자녀까지로 그런 혜택들을 더 주겠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저출산 대책안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일본과도 비견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인데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거지원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보다 땅이 넓기 때문에 좀 차이도 있고요. 의료지원 같은 경우 2세 미만 입원 진료비는 전혀 없이 다 치료를 해줍니다만 출산비 의료보험이라 그래서 출산 시 50만 원 정도 지금 하게 되는데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더 나은 편이죠. 부모급여에 대해서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 그래서 지금 또 이제 10만 원씩 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월 1만 5천 엔 그래서 이렇게 주고 둘이 3만 엔, 6만 원씩 해서 이 정도 주는데 역시 이것도 아동수당도 우리나라 더 나은 편이네요. 초등 6학년 때까지만 해서 육아기 근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이제 어떤 그 육아 휴직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중에 하나고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 지금 마련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안 돼요, 이거. 안 되고 있고요. 시험료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학대에서 불필요한 장학금 같은 거, 사원 불필요한 장학금을 주게 됨으로써 지원금 확대 정책에 대해서 있습니다. 일본도 뭐 나름 이제 학원 교육이 좀 있긴 하고 사교육이 있긴 합니다만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있고 특히 가장 눈먼 돈이라고 하죠. 영양에 대한 사교육이 지금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공포가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는데도 뭔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고령사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래요. 이 노령사회, 고령사회, 초고령화 사회 이렇게 나누고요. 퍼센트가 7, 14, 20 이렇게 보시면 돼요. 7, 14, 20이라면 편했을 때 20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서 14, 20이고요. 그 전 단계 7% 넘게 되면 노령사회라고 부르게 되는데 보다시피 초고령사회 도달 소요가 한국 같은 7년입니다. 가장 짧죠. 지금 그래서 압도적으로 초고령 사회가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고령 인구 비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당연히 우리가 출산을 많이 하게 되면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노인들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아이를 매우 적게 낳는 저출생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됐습니다. 보다시피 영국 같은 50년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길죠.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육아, 휴직이라든지 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책에 비해서 사람들의 의식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꺼내달라고 하게 되는데 이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다자녀 혜택 같은 경우 이자녀로 통일해서 다 주기로 하고요. 민영주택 특권 기증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 근교나 수도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동차 취득세 있고요. 국립구정 박물관에 대해서 다자녀, 2자녀 같은 경우는 우선 입장이나 기타 등 혜택 많이 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런 거 갈 시간이 별로 없어서 퍽퍽하죠. 자, 그다음에 지원 대상이 다자녀 가구 포함해서 이제 2자녀 이상 초등 돌봄 교실 그대로 가게 되고 돌봄 서비스까지 이제 부담금 추가 할인해가지고 집에 오십니다. 집에 오셔서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혜택들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추석 선물이네요. 추석 선물 같은 경우 지금 탑10 같은 경우 맨 처음엔 과일인데 저도 이제 뭐 과일이 제일
뭐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과일도 있고 상품권 이제 주는 경우는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가까운 사람일 경우가 주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상품권 자체가 이제 현금화 될 수 있으니까 하게 되고 건강기능식품 워낙 종류가 다양하죠. 이제 의도한테 주는 경우도 있으면 정육, 고기. 저 같은 경우는 선물할 때 이제 고기를 보통 해요. 그냥 받았을 때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이거 처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고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추석 선물로 지금 나타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있습니다만 이 명절 농축 선물에 대해서 가격 보시면 20만 원에 30만 원 상향 의결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물가 상승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리를 막겠다, 뭐 비리를 뭐 근절하겠다 이거 떠나서 비리 막는 거 당연하긴 한데 지금 이 추석 선물 세트 이렇게 살려 가다 보면은 가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물가가 올라간 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상향이라는 것은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추석 선물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항상 민감하게 됐던 게 김영란법 때문이었죠.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선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착당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 해가지고 통과됐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공무나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공직사회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걸 받지 않도록 이제 제한을 걸었던 법 중에 하나죠. 이 상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현행이 지금 식사 대접 같은 경우 3만 원인데요. 뭐 식사 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더니 김영란법 나오면서 이 3만 원에 맞춰서 여러 가지 안들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 금액도 이제 엄청나게 높아져서 이렇게 됐고 경조사비 보다시피 5만 원인데 지금 보다시피 10만 원. 예, 화환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합산이 지금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는데 경조사비가 또 애매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이제 얼마를 받았으면 얼마를 돌려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하게 된 건데 아무튼 이 경조사비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쌤 호혜성을 두고 있는 그런 교환에 좀 애매하게 됐었고 선물 같은 경우 지금 5만 원입니다. 10만, 2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농축산물 원료 재료 50% 농축산물 이건 10에서 15만 원까지 가능해졌다라고 해서 고기 같은 경우 이제 15만 원 이하 것까지는 당연히 이렇게 줄 수 있게 됐고 이 명절 선물 같은 것들 이런 것도 20에서 30까지 왜냐면 기간상 그런 제품들 자체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 지금 바뀌었다. 그래서 사양에 대해서 15, 30만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품 문화 관람권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선물이라는 게 이걸 주고 하는 것들이 있죠. 포장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법 적용 대상도 기업과 월시설에 공무원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해가지고 우리가 공기업들, 준 공무원들 해당하고 교사, 교직원들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네, 언론사 기자 및 직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역시 여기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바로 공익과 연관되어 있는 직종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김영란법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우리가 선물하거나 기타 등등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김영란법은 뭐 거의 뭐 2주차에 한 번씩은 이제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아세안이에요. 아세안이라 그래서 우리 아세안 정상회의에 우리 윤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제 연설에서 이렇게 됐었죠. 정말 많이 돌아다녔죠. 정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공석 자리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도 보이고 이제 외교를 제일 잘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일본에 대해서 너무나 미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가 좀 안 된 것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북중러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 동조를 하고자 아세안도 이제 설득하고자 이렇게 갔었던 것 중에 하나고 현재 나와 있는 거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들 보이죠? 베트남을 기점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지금 있고요. 타이,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미얀마까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여기 보면 싱가포르 붙어 있는 데는 말레이시아, 위가 인도네시아, 아래가 말레이시아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브루나이, 반다르 세르비가 있는데 이쪽이고 필리핀까지 여기 포함된 거 아세안이고요. 동남아죠.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나 인도까지 방문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결국 이게 이 인도네시아 태평양 전략이죠. 여기에 지금 우리도 들어가서 이제 가입을 하고자 하기도 하고 안보적 측면도 있으면 경제적인 어떤 화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고 이쪽 같은 경우 북한과도 연계가 된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이제 유리한 위치를 점검하고자 이쪽에 간 거기도 하고 이들이 누구의 손을 드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입장도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세안 G20 정상회의에서 계속 방문한다는데 바쁘게 움직입니다. 9월 11일 해가지고 있게 되고 이 글로벌 중추에서 가겠다라고 지금 했는데 가서 뭐 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보자면 나안이 있습니다. 나안이 있는데
항상 지금 나오는 거 사람들이 불만에 대해서 58% 이제 부정까지 나왔죠. 60%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만 민생, 경제에 대한 얘기하죠.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안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이것을 올리고자 사람들의 어떤 삶이 팍팍하지 않도록 바꾸고자 좀 더 힘을 써주셨으면 한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지지율에 대한 얘기인데 보다시피 공감한다, 매우 공감한다 두 개 합치게 되면 31%, 31.6%까지 나오죠. 부적절과 여기 보시면 61% 지금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소폭 하락해서 58% 정도 같고요. 저건 33%까지 지금 갔습니다. 얼굴 안 비치니까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나 기타 등 결과 때문에 또 약간은 다운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있겠죠. 자, 국제유가 추이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유가가 2.2%까지, 브렌트유도 지금 2.1%까지 같이 움직이죠. 유가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게 지금 더 상승하게 되면 9월달 지금 넘어가서 100달러가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100달러에 간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다다를 것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전망은 현재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의 국면에 이미 와 있다. 그래서 리세션을 넘어서서 지금 이까지 와 있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 뭐 불황이 되고 흑자가 된다면 불황형 흑자를 우리 전에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소비자 제품 가격으로 전이돼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많이 보는데 막상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은 명약간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현상입니다. 현재 지금 90달러, 이 그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왔죠. 90달러까지 지금 이 브렌트가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게 계속 상승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 건데 인플레이션은 이미 넘어섰어요. 넘어섰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원인이 산유국 감산 발표죠. 계속적으로 이제 감산에 대해서 이거 해도 될까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아니면 다시 철회를 하는데 감산에도 문제가 없다는 걸 판단하다 보니까 이 감산 정책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석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각 나라들마다 지금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현실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 상당히 GDP에 미친 영향입니다. 80만 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마이너스 0.96까지 가는데 100이 된다면 상상하기도 싫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경고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에 이제 들어갔다. 결국 이런 경제에 대한 정책 자체는 많이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빅테크 특별 규제에 대한 얘기, DMA 얘기 나오겠네요. 예, DMA 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상 특별 규제 받게 되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서요. 이러한 빅테크 특별 규제에 다행스럽게도 삼성이 빠졌기 때문에 물론 주가가 지금 너무나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을 발표해야 되지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텐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여기 포함되는 거에서 제한을 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종의 플랫폼에 대해서 얘네들이 지배력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독점적지 남용을 막고자 지금 하는 거, 이거에 대한 법안 중에 게이트 키핑을 하겠다라는 법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만 젊은 세대들 특히 10대 같은 경우 아이폰이 아니라 갤럭시를 쓰는 걸 이상하게 보는 너드처럼 기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정도로 삼성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갤럭시를 쓰는 게 뭐 일반 사람은 다른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하니까 쓰고 있거든요. 갤럭시를 이렇게 되는데 아이폰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익숙치 않은 배움인데 나이듦이라기보다는 아이폰도 중간에 썼었습니다만 나한테 이게 더 맞구나.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마치 이제 들고 다니는 하드 디스크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자료나 이런 것들에서 클라우드 가능한 이렇게 썼었는데 제 부인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 편해서 이게 더 능숙하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디자인이나 이게 차이는 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여기에 좀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스마트폰은 지는 시장이죠. 지는 시장.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 얘기가 나올 겁니다. 디지털 시장법이에요. 시가총액 70억, 750억 유로 이상인데 지금 보다시피 어려움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조건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삼성전자도 들어갔는데 삼성전자를 뺐다라는 거죠. 결국 이 과징금 10%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런 과징금에 대해서 이걸 빠지겠다라는 것 그리고 삼성은 여기에서 정당한 논거를 제시했으니 제시켜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이게 삼성이 발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서 답이 나온 것 중에 하나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발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거고 애플페이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했었죠. 이 빅테크 규제 범위 노래에 있는 메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 1억 3천만 원씩 계속 때리겠다. 개인 정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구글에 대한 얘기 지금 있고요. 애플, 알파벳, 메타 등 아까 6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맡고 있고 한국은 구글에 대해서 이제 과징금 했습니다만 페이퍼 컴퍼니 써서 막 돌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앱 출시에 대해서 경쟁 앱마켓에다가 앱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도한 불경쟁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게 또 우스운 현실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독점권을 막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자, 집속탄 작성 방식 나와 있으면 여러 우라늄탄의 얘기입니다. 항공폭탄 쫙 떨어지면서 쫙 퍼지면서 수백 개 자탄 나타내고 불발 상태에 놔뒀다 나중에 폭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과거 전쟁 시절에 이런 게 있었는데 청탄이나 이게 불발탄이 남아있는 게 이게 터지는 게 알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것을 집안 아궁이나 불에다 집어넣다가 나중에 터짐으로써 가족들이 실명을 한다더니 다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제 열화 우라늄탄이라는 한꺼번에 이제 산발적으로 터뜨리게 되다 보니까 이게 더러운 폭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열화 우라늄탄 같은 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국산 독성 물질이나 이게 지금 나타나게 되고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인체 유해가 굉장히 강하죠. 또한 이게 자연까지 오염시키는 게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화 우라늄 같은 경우는 핵무기, 핵분열 물질, 감손 우라늄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방사능탄이죠. 쉽게 얘기해서. 발사를 해서 여기다가 전차도 관통하고 여기다가 증강성인데 바로 이겁니다. 화학적 독성이라는 거죠. 실제로 모양 자체가 이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결국 이게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이걸 제공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이걸 쓰겠다. 전투 중에 이걸 쓰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런 우라늄탄을 직격 맞게 되면 이건 진짜 불보듯 뻔하시피 사이즈가 커지는 전쟁이 될 수도 있겠죠. 서로 간에. 그래서 이 대러시아 대규모 군사작전인데요. 지금 이제 6월 달에 이제 대반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크림반도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이쪽에 지금 탈환을 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계속 교전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대반격에 대한 이야기 나는 거죠. 근데 이런 방사능 피폭이나 여기까지 가게 된다면 이후에 일어난 일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제 핵을 꺼내거나 이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진짜 핵장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만은 당장 협의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데 보다시피 여기서 나오면 흉악범 최대구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입니다. 정부 입법 지금 하려고 알고 있고 이들이 거기서 이제 마치 이제 모범수처럼 행동하다 나와서 또 다른 범죄를 이제 또 저지르거나 복수를 하거나 기타 등 이런 일들도 있고요. 또한 형육대학 구형량 최소 6개월, 최대 2년 상향, 최대치 상향 올려가지고 여기서 좀 더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바로 이 가석방이죠. 이 가석방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이제 이 재소자들의 목적에 대해서 가두는 거에서 어떤 죄에 대한 응보적 처벌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화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형의 집행에 대해서 구체적 타당성 살려서 가석방, 이제 조건부 이제 석방을 시켜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이제 무기형 같은 게 20년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가석방 조건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여기서 이제 금액 납부에는 전부 다 풀어가지고 사회 복귀를 빨리 하게 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흉악범들이 사회로 들어오게 되면 사회적인 범죄 예방, 불안 정도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 같은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된 상황이 됐고요.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이상 동기 범죄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인권 침해다. 그러니까 그 흉악 범죄자들로 하여금 이들도 하나의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이 사회 일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평생 동안 여기다 하게 되는 이건 사형과 다름없는 거기 때문에 정신노역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게 되는데 법조계 안팎에 이제 다양한 논쟁들이 있게 됩니다만 이 법무장 한동훈이 얘기했었던 거는 이제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냐 가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피해자 인권이 먼저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동조를 하게 된 것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는
형벌이나 이런 것들에 좀 이제 강하게 더 주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사형제 유지가 남아있는 나라에서 하기 위해서 이게 충돌할 수도 있다라는 논쟁도 있는데 사회에서는 이제 사형제에 대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들이 좀 대다수에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여전히 논쟁거리 남아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석방과 사면의 차이는요. 남은 형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오게 되고 사면 받게 되면 경형 복귀도 가능하게 돼서 금방 들어오게 되는데 가석방은 다릅니다. 형을 먼지 받자 구금 상태로 풀려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형 집행이 남아있는 상태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치면 5년간 취업 제한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없고 보호관찰을 여전히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바깥에서 이루어진다 이 정도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면이 훨씬 더 좋은 거고 가석방이 그보다 나은 거다. 그 단계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볼 거 중국 부동산 개발처 있는데 뭐 헝다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미국이나 외환양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부실한 이런 패키지 상품들을 판매했었던 이런 데가 점점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2022에서 2023 확 떨어졌었죠. 부동산이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중국에서는 이게 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건데 지금 이때 다운이 살짝 되면서 있는 거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증가율이 마이너스 10% 되면서 마이너스 8.5까지 엄청나게 다운이 되고 있는 게 현상입니다. 즉 부동산 거품에서 다운되는데 잃어버린 30년이라 그랬어요. 일본의 어떤 부동산 거품 시대, 버블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을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중국에서 먼저 나타남으로써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조정 단계다 보니까 시장에 맡길 만한 거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이고 결국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예전처럼 그런 화랑이 아닌 계속 부실 기업들이 정리가 됨으로써 이전에 과도하게 버려놨던 사업체들 이게 당연히 시간차가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 사업 같은 게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게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실 사고 짓게 되면서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구조 조정이 있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완전히 이제 유령도시처럼 빠져나가게 됩니다. 중국의 아파트존은 지금 우리나라 상상을 넘어갈 정도로 많이 있고 건축도 다른 게 뭐 이것도 되게 오래전에 20년 전만 해도 제가 짓기로는 고가도로죠. 우리가 이제 차를 위해 가는 건데 9차 고가도로 위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상하이에서.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갔을 거라는 거죠. 그만큼 인구가 많고 이렇게 과도하게 이제 개발하는 것들, 부동산 개발하는 것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굉장히 망가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제 헝다가 이제 챕터 15 이제 막아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나타난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헝다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 보다시피 주가치가 지금 한참 떨어지게 됐고 뉴욕 거래소에다 지금 조정의 파산보험법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하게 되면서 문제가 됐고요. 중국에서 사실 이제 국가적으로 자금 투입이 되면 막아질 수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채무불이행 이제 디폴트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황이 지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 부동산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있었던 일본의 형태가 중국에도 나타나기만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변화가 오겠죠. 이제 이 챕터 15입니다. 차이나 이제 그랜드 그룹, 헝다 그룹인데 여기서 이제 뱅크럽티, 이제 파산 신청을 하게 됐었다라고 하는 것 중에 챕터 15에 대해서는 이제 파산 보호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챕터 15를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사님께 감사 팁으로 마음을 전해보아요 하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1,000원, 1,500원, 2,000원인데 실제 이 팁이라는 게 15에서 20% 정도 이제 팁은 고정화되어 있고 이 이상 주면 매우 감사했다라는 걸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만 이 카카오에서 이걸 도입한 거죠. 팁 문화라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한국이란 사회 자체는 이제 팀 문화가 없는 데죠. 팀 문화가 없는 거고 물론 자발적으로 주는 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어떤 서비스의 질이나 주문한 금액에 따라서 15에서 20%를 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있고 심지어 키오스크에서도 어느 정도 팁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봉사료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호텔이나 이런 거 식사나 레스토랑 같은 경우 고가의 레스토랑 같은 데들은 거기에 봉사료는 게 10% 텐텐이 붙어갖고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대. 이미 팁을 지불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팁 요금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바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금액을 지불할 때 여기서 알바들이 받는 월급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결국 이 팁 때문에 더 친절함을 가져오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카카오 택시가 이제 자발적 팁을 하게 되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고객들로 하여금 불쾌함을 불러일으키게 됐죠. 사실 택시 기사분들도 뭐 받으면 좋죠. 받으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불편함을 표현한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만 결국 이게 회사 수수료가 없는 거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됐었는데 해당 택시에 대해서 이제 막 이제 팁에 대해서 요구하는 기사도 가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팁을 강요할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신고하면 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도입하는 게 맞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딴 데 퍼지는 팁을 요구하는 카페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다가 어떤 접시를 올려놓고 막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팁 어떠신가요 하면서 이제 몇 퍼센트 여기서 주게 되는 거 이렇게 된 건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원래 고용주가 거기서 충분히 지불해야 될 것을 왜 우리한테 떠넘기냐 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현행법 자체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팁을 요구하게 될 경우는 이거는 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좋지가 않다죠. 미리 신고가 된 상황에서 부가치세로 신고를 한다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소비자 같은 70% 이상이 당연히 부정적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꺼냈었고 감사티 서비스를 지금 보다시 50% 이상이 이렇게 됐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서빙 직원하면 테이블당 팀당 5,000원에서 이 정도 팁을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다 돈을 넣어달라라는 건데 예. 뭐 이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식당에서 받겠다라는 걸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뭐 거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이런 건데 한편으로 이제 여기서 주지 않겠다라는 것도 자율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내는 것이 이게 도입이 되게 돼서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반대에 가깝다는 게 훨씬 더 많은 의견이긴 합니다만 자율적으로 이거를 내게 한다라는 게 확실시 된다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해서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팁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팁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 있는 문화인지 살짝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뒤에 있는 거 21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